여러분 요즘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완화되는가 싶더니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낱낱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연결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 충분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한국 외대 동유럽대학 우크라이나학과 올레나 쉐겔 교수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계시다가 20년 넘게 한국에 계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현 가족분들은 계속 계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 조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아, 많이 불안해하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뭐 걱정할 수밖에 없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11월 달부터 우리 부모님한테 한국에 와서 좀 계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제 상황이 안정되면 한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달로서는 굉장히 걱정 많이 되고 어떻게든지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셔서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이제 뭐 여러모로 걱정 많이 되죠. 근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북한에서 군사훈련도 하고 하다 보면은 좀 순간적으로 긴장이 막 심화되기도 했다가 또 이게 해소되는 건 전혀 없는데 또 긴장이 완화되기도 했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러면 이런 러시아의 어떤 좀 긴장감들이 해소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도 좀 긴장감이 또 심화됐다 완화됐다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좀 자주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에 우크라이나가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한국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201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북한이랑 한국이랑 그런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어 왔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한 번씩 아니면 뭐 반군의 손을 빌려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대리 전쟁 이런 거는 계속 해왔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상황에 익숙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선이 동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 전선에서는 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도 우크라이나 깊이 또 이렇게 안 번지니까 그냥 익숙해서 물론 전쟁이라는 게 완전히 익숙할 수는 없지만 워낙 이제 8년 동안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이어져 왔으니까 어느 정도로는 익숙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최근에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과거랑 지금이랑 다른 상황은 가장 뚜렷한 다른 상황은 뭐예요? 그러면? 우선 러시아가 군을 집중시키고 있고 또 굉장히 분위기를 많이 고조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전면전이 내일 모레 시작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지난 8년 동안이란 이렇게 이어졌던 상황이란 다른 부분이죠. 제 현지에도 뭐 이렇게 러시아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예전에 뭐 크림반도 우리 파병했을 때도 사실 군대를 파병했을 때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막 이랬고 이번에 분리주의 지역 쪽으로 이제 그 군대 보냈을 때도 거기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막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인 분들하고 또 러시아 분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지배를 꽤 오랫동안 받아왔잖아요. 러시아 제국 때 지배를 받다가 러시아에서 1917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잠시 독립했다가 또 1922년에 이제 소련이 설립되면서 그때 이제 강제로 합병됐는데 그러면 이제 러시아 제국하고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우크라이나에서 산업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동부 지역은 이제 관상이 많은데 노동자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농촌 사회여서 노동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노동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많이 그래서 이제 노동자가 부족해서 러시아에서 노동자들이 그때 동부 지역으로 많이 이주 왔고 근데 그게 15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러시아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화 됐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 1, 2세가 아니라 훨씬 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로 와서 우크라이나인이 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소련 안에서도 같은 국가지만은 여권,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 네. 민족이라는 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거기에는 소련 그리고 뭐 러시아계, 그러니까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뭐 유대인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소련 때 넘어온 러시아 사람들은 나는 우크라이나 온 러시아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네. 80년대 온 사람이면은 40년 정도 지났는데도 자기 자신을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여기 우크라이나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네. 내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다를 얘기하지 않고 나는 우크라이나 살고 있는 러시아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150년 전에 이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이제 우크라이나화돼서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러시아계 인구라고 얘기를 할 때 네. 전체적으로 이 모든, 그러니까 다양한 시기에 우크라이나로 넘어온 러시아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떨 때 들어보면은 돈바스 지역에 50%는 뭐 러시아 사람들 살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계 사람들이지. 네네. 150년 전에 넘어온 사람들은 더 이상 러시아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분하고 이제 러시아 분하고 결혼하셔서 이제 그 자제분들을 이제 낳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 거의 그렇죠. 그 구분 자체 살 때는 거의 그런 구분이 없죠. 뭐 다문화 가족이라고 네네.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은 또 부모 나름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어떤 다문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문화 가족에는 우크라이나에 사니까 이제 아이들도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약간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거의 러시아 국민으로 키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과언인 것 같지만, 네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뭐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약간 네네. 그런 분위기에서 키우는 부모들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그런 사람들의 수를 너무 많게 푸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러시아 쪽에서 푸틴 대통령이 계속 러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군을 진군시키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논리인지가 궁금해서 계속 여쭤봤던 거고요. 아니, 네네. 보호하려면은 그 사람들을 누가 뭐 괴롭히기나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네. 전혀 우크라이나에서 조별받거나 뭐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보시면은 네. 2008년 그루지아에 들어왔을 때도 러시아인, 뭐 러시아어 사연자, 뭐 보호, 항상 뭐 시리아 들어와도 뭔가 보호 면분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그거를 뭐 그렇게 정말 진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예전에 이제 2014년에 돈바스 지역에 들어왔을 때 네네. 그때도 러시아어 사연자 보호 면분으로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는 공식 언어가 우크라이나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러시아어 뭐 사연을 못 하게끔 우크라이나는 이제 자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사실과 전혀 무관한 얘기거든요. 우크라이나에는 100개 넘는 러시아어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소수민족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러시아는 이제 소수민족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지만. 네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헝가리어 학교, 폴란드어 학교, 루마니아 학교가 서부 우크라이나 있듯이 러시아 학교는 우크라이나 중국에서 100개 넘는 학교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러시아계 사람들은 러시아 학교에 보내려면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러시아어 사용해서 뭐 자별받거나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가시면은 러시아어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또 러시아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아무도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근데 공식 언어는 우크라이나어고. 근데 이와 반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아니요, 저 상상도 안 되는데 몇 개 정도 돼요? 0개입니다. 0개.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근데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계 인구가 꽤 많이 살고 있어요. 네. 몇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러시아 독립 이후로부터 우리한테는 우크라이나 학교를 한 개라도 설립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왔는데 러시아에서는 계속 거절을 하면서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계 사람들을 차별한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계 사람들을 차별한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명분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포장을 하고 있는 상태처럼 보이긴 하네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는 정말 저는 푸틴이 굉장히 겁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네.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증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증거하겠다. 그냥 네. 인정을 하시지 그냥.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슨 보호 저쩌고 이번에도 돈바스 지역 2개의 그 공화국들을 독립 승인하면서 네네. 그 지역으로 러시아 정규군을 보내는데 그것도 변화 유지군이라고 이렇게 보장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부는 항상 러시아가 내세워서 하는 거니까. 교수님 그 말씀 나온 김에 저 네네. 러시아에서 그 2개 지역 도네스크랑 이제 루안스크를 네네. 독립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저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국가인데 러시아가 네네. 그 지역의 독립을 승인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러시아가 그런 짓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네네. 2008년에 러시아가 이제 그루지아 전쟁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루지아에 러시아 탱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때 네. 나모세티아 지역이란 네. 아파지아 지역을 네. 독립국으로 이제 러시아가 승인했고 이 국가들은 지금 미승인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러시아 이 미성국들만 이렇게 이제 승인한 거라서 국제적으로는 미승국들이에요. 네. 미승인 국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그루지아의 영토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루지아와 같은 시나리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2014년에 러시아가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예측과 다르게 러시아는 바로 그 당시에 독립국으로 승인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네네. 지렛대로 그렇게 사용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지렛대는 최근에 들어서도 서방국들과의 협상에서 이런 네. 이제 협상 그 카드로 네. 사용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네츠크 지역을 두고 우크라이나 보고 민스크 협정 이행을 하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보면은 이 2개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다시 우크라이나 영토로 받아들여서 네. 근데 연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네. 네, 연반화라고 하는 거는 이 지역들한테 굉장히 넓은 자치권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더불어 러시아어를 제2 공식어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로 다시 돌려받기 전에 거기서 러시아 컨트롤 하에 시행해서 네. 그 선거 결과를 우크라이나가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마련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우크라이나 일에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도구로 이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네. 서방국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방국하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보를 하지 않자 결국에는 이렇게 이번에 독립 승인한 거거든요. 이 2 지역을. 네네. 현지 분들의 그 전체를 대변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네네.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좀 어때요? 사실은 이제 그 대선 캠페인 할 때 네. 무전 부패를 근절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사실은 전체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찍었던 이유는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크게 그런 거였어요. 기존 정치인들은 어차피 누구를 뽑든 무패하니까 네네. 아예 기존 정치에 관련 없는 사람을 뽑자. 그 사람이 그래도 개혁할 테니까. 네네. 네, 그런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제 뽑았던 거였는데 그런 생각으로 뽑았던 거였는데 패를 근절시키지 못했고. 네. 또 뭐 사실은 러시아와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러시아가 네네. 정말 원하지 않는 이상은 네네. 항상 뭐 약속을 하면서 계속 어기니까. 근데 이제 젤렌스키보다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선환에서는 대통령을 누가 하든 특별히 달라지는 거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안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걸 자주 물어봐요. 근데 이제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zel렌스키를 안 뽑았지만 지금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단결돼서 대통령 뒤에 잘 지지를 하면서 한번 그러니까 뭉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인 그런 차이점은 그런 거는 잠시 버리고 그냥 뒤에서 좀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하고 약간 겹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더 명확하게 듣고 싶은 부분이 그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원하는 건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긴장감을 높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거냐? 푸틴이 대국민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1시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이 대부분 내용은 우크라이나라는 민족도 없다, 국가도 없다, 그건 다 러시아 거다. 우크라이나 문화도 러시아 거고, 연토도 러시아 거고, 뭐 민족도 원래 러시아 민족이다. 이런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죠. 그런 민족이 없고, 우리 러시아는 다시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이 러시아 제국을 다시 뭐 건설해야 된다. 뭐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한테 바라는 거는 어떤 합리적인 그런 요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뭘 해줘도 우크라이나를 이제 삼켜버리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에게 자국민들한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전면화시키기 위한 그런 연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기자회견 때는 내가 전면전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여라 이제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 조건들이 뭐냐면 첫 번째 우크라이나가 영원히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 영원히요. 두 번째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다. 세 번째 돈바스 문제를 민스크 협정을 이행함으로써 해결한다. 네 번째, 우크라이나가 비무장화한다. 이런 조건들을 내세우는 건데. 근데 지금 뭐 나토 가입을 포기한다. 이거는 대화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이 병력을 배치하는 거는 뭐 나토 위험이 있어서 이렇다. 이것도 부실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와의 협력을 뭐 거의 90년대부터 쭉 해왔는데 협력은 협력이지 가입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었거든요. EU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라. 이거는 힘들죠. 저 들어와서 우리 땅 일부를 그냥 빼앗아간 건데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는 뭐 땅도 땅이고 사람들 사람이지만은 바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무역이라든가 뭐 여러모로 이제 돈바스 문제를 민스크 협정 이행함으로써 해결하라. 근데 이 말을 하기 5분 전에 같은 연설에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두 개의 지역을 독립 승인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사실은 이 민스크 협정이 무효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할 때 민스크 협정은 무효화됐다.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어떤 그 선택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5분 뒤에 우크라이나를 보고 그 협정을 이행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는 정말 너무 참 가슴이 좀 떨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군대를 무력화하라. 이거는 사실 무력화가 아니라 완전 비무장화하라. 비무장화하라. 이거는 거의 뭐 자치권을 빼앗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제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들려서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일부 뭐 비무장 지대 만들어라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아예 군대 다 없애고 완전 비무장화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도 이거는 절대로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특히 어제 같은 기자회견에서 이 루한스크 도네츠크 이른바 그 화국들을 이제 독립 승인 했었던 것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두 개 지역을
독립국으로 승인했다. 네. 그리고 승인을 하면서 이 두 개 공화국의 영토를 우크라이나의 루한스크 주, 우크라이나는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네네. 예, 루한스크 주 그리고 도네츠크 주 영토 전체로 생각해서 승인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 지금 지도를 만약에 보시면은 네. 이 루한스크 공화국은 루한스크 주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네. 그리고 도네츠크 공화국도 도네츠크 주의 3분의 1밖에 차지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그 지역은 러시아가 계속 컨트롤해왔던 지역들이지만 네네. 나머지 3분의 2, 네. 각 주의 3분의 2가 네. 러시아 사람이 발도 찢지 못한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땅까지 해서 자기가 루한스크 공화국, 도네츠크 공화국 영토로 생각한다. 아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으로 이른바 변화 유지군을 보냈는데 네. 그러면 이 러시아 정규군이 실제로 러시아 정규군이잖아요. 네네. 이 러시아 정규군이 이 루한스크 공화국, 도네츠크 공화국 그 지역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나머지 지역, 그 루한스크 주, 도네츠크 주 거기 쳐 들어와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면전이에요. 근데 푸틴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명으로 네. 이게 전면전이 아니라 원래 이제 루한스크 도네츠크 공화국 영토로 우리가 자기네들이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수님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듣다 보니까 사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과연 그러면 외교적 해결책은 그러니까 정말 어떤 피 흘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책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서로 많이 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공유하면서 시청자분들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교수님 말씀을 좀 쭉 듣다 보면은 푸틴 대통령의 마음속에 답은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 답을 위한 그냥 여러 가지 핑계만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어떤 제안을 해야 이런 긴장감이 좀 완화될 걸로 보이세요?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네. 제가 이제 외교적 해결이 네. 아직은 가능하다, 네.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그때는 이제 22일 러시아 그 벨라루시 건던 혼란 종료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네. 그날이 지나면은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을 뭐 철수할지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이제 다들 기대를 했었죠. 맞아요. 근데 뭐 결국에는 철수는커녕 계속 늘리고만 있고 병력을 그런 상황에서는 날이 갈수록 외교적 해결이 어려워 보이죠. 네. 없지는 않아요. 네. 외교적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푸틴 빼고는 나머지 국가는 다 원하는 해결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그 앵커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서방국들은 어떤 제안을 해야, 어떤 양보를 해야 푸틴이 멈출까? 그렇죠. 네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은 계속 양보만 하고 한쪽은 계속 요구만 내세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걸로는 협상이 각자가 뭔가 조금 양보를 해가면서 네. 정말 이렇게 그 협상하는 건데 푸틴이 지금 양보한 게 하나도 없고 양보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요구만 내세우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들. 푸틴도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서방국들은 어떤 양보를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푸틴이 정말 멈출 것이라고 믿는 것도 어렵겠죠. 어렵겠죠. 네. 정말 저도 끝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유혈 사태가 물론 지금 유혈 사태가 그 전선에서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네네, 그보다 더 이제 전체 우크라이나 연도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많이 바라고 있고 지금이라도 멈추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바람이지만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그
사실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체감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 덕분에 좀 체감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해서 뭔가 뭐 큰 힘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네네. 혹시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알고는 있더라도 거의 항상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련 때도 그렇고 항상 이제 뭐 학자분들도 그렇고 모스크바에 가서 공부하고 말 그대로 소련이 또는 러시아가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내용으로는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우크라이나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크라이나 역사를 배울 때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배워야지, 우크라이나에서 봐야지,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역사를 보고 이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2차 가해를 당하다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제가 뭐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역사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어떨 때는 푸틴이 연설에서 왜곡한, 그건 정말 왜곡할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이에요. 그냥 그렇죠. 완전히. 네. 근데 그렇게 왜곡한 역사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한국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그대로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자극적인 말이어서 뭐 많은 분들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한국 역사를 중국이나 일본이 말하는 그런 역사로 배운다면 큰일 나죠. 기분이 나쁘시잖아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인데 정말 계속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이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정말 많은 위로가 되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그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고 우크라이나 역사, 문화 이런 거를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조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하는 얘기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이 내용도 좀 많이 퍼져서 정말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 분들도 갖고 있는 이 감정과 지금 우크라이나 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좀 비슷했던 역사적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일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벨라루스 연합 군사훈련 마감 종료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해결의 기미가 있지 않을까 희망을 걸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냉정한 시각, 그리고 좀 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